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가 시작이 되면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대국민 호소문이 발표가 될 텐데 좀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 확산 속도가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빠르다는 이 정부의 판단 때문인데요.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러니까 오늘 수치는 좀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지금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지난 8월에 서울 집회 관련해서도 이 8월 27일경 전후로 해서 300~400명을 확진자를 찍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행 파고로 보면 위험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발표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세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다시 한번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첫걸음을 떼자마자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급기야 사흘 전부터는 3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특히 가족 모임, 친목 활동, 수영장, 사우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거의 없었던 산간마을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제 전국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스스로 단계를 격상하는 지자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우리의 일상이 다시 제약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걱정만 안고 살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각 부처, 지자체 그리고 전국의 공공기관은 각종 회식, 모임 자제, 대면회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52.2%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주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의 특성상 확산의 범위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학업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능 시험을 불과 2주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걱정이 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각별히 배려하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의 코로나19 상황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속속 2차 봉쇄에 돌입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외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음식점, 술집, 영화관 등
여가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영국도 한 달 동안 가게, 식당 등의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유럽 등 해외 상황을 반면 교사로 삼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사활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방역에는 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양의 백신을 제때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께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백신이 실제 국민들에게 접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의심 증상만으로도 무료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검사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독일 정부는 집에만 머물러 있는 당신이 진짜 영웅이라는 공익 광고를 통해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방역 사령관이 되어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위기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세균. 네, 정세균 총리의 대국민 호소문 들어주셨습니다. 다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역 당국의 판단은 지난 2월 대구 경북의 확산세만큼 빠르고 산간 지역까지도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각종 네. 모임들 이제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또 필수적인 활동 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네.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에는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직장인들의 어떤 송년회, 회식 모임 같은 것들은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업에서도요, 이 재택근무 등 통해서 일터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고요. 또 젊은 층에서 요즘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무증상 감염이 많은 이 젊은 층은 사실 그 특성상 확산의 범위하고 그 속도를 이제 방역의 속도 따라가는 속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 학업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했는데 많은 요즘 국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방역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네. 백신 접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테고 그때까지는 이 마스크 착용 등 이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 기준이 이제 대폭 완화가 돼서 의심 증상만 있더라도 바로 검사를 받아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겨울철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살기 좋은, 더욱더 기생하기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전파, 그러니까 네.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이 무증상 감염이 훨씬 더 많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이 검사 범위를 확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조치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일상생활 곳곳에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이제 8월 달에도 한번 이런 300명대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서울 도심 집회 네. 관련해서 어떤 특정 연결고리를
그 관련해서 이제 수도권 집단이었죠. 중심으로 네. 전국으로 퍼져나간 양성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연결고리를 대상자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했으면 이제 그 확진자가 나왔던 건데요. 요즘 감염 양상은 아까 정 총리가 얘기했듯이 상단 지역까지, 그러니까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소규모의 누적된 감염자가 전체적으로 그렇군요. 더 크게 나온 상황이어서 네. 실제적으로 방역이 매우 크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필수 인력의 원활한 이동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인데요. 대선 이후 국제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트럼프 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APEC은 전 세계 GDP의 60%, 총 교역량의 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입니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방역을 위한 국제 공조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코로나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노력 등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인력들은 나라 사이에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적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자유로운 이동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하는데 양국 사이의 패권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두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임기 첫 해인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화상으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일자리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크지 않았던 전북 지역에서도 밤사이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왔습니다. 익산 원광대병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선우 기자, 전북 지역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전북 지역에서는 이틀 사이 2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은 그동안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확산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전북 익산과 군산에서 소규모 감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익산에서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원광대병원 직원의 접촉자 6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원광대병원 병동에 대해 동일 집단 격리 중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자가격리 중이거나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군산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 노량진에서 학원을 다녔던 전주의 5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일부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등 일상 속 조용한 전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320명, 해외 유입은 43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주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20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43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27명, 경기 62명 등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이외에도 경북과 전남 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65명으로 모두 26,263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3,253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84명이며 사망자는 3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501명, 치명률은 1.67%입니다. 방역당국은 실제 코로나19 백신 접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은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거리 두기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어서 연말까지 사망자가 크게 늘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주지사들과 긴급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7만 2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미국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는데 하루 사망자도 1,9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가 불과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특이한 점은 지난 1차 대확산 국면 당시 서부 시애틀과 동부 뉴욕, 남부 플로리다 등으로 시차를 두고 진원지가 이동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미국 전역이 대확산의 진원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50개 주 전체에서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진원지에 대한 집중 방역이 어려워져 응급 대응 체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병상 부족을 호소하는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백신이 보급되기도 전에 더 심각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It is skyrocketing with no real end in sight now in 44 states. So this isn't something that is, and one of the things that I'm going to be doing, matter of fact, I'm not even going to wait till we're sworn in. There's way, 초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And there's enough Republican and Democratic governors who have now come around, and it's not a political statement.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이양 작업은 물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보건당국의 공식 브리핑도 꺼리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 주지사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등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도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3만 9천여 가구를 우선 공급하는 등 2년 동안 전국에 11만 4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전세 안정화 대책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천 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의 4% 정도인 195가구가 현재 비어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단기 전세 대책의 핵심은 이렇게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LH와 SH 보유분 가운데 석 달 이상 입주자를 못 찾은 주택은 당장 다음 달부터 전세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3만 9천 가구, 서울에만 5천 가구 정도로 입주 자격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런 공실은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저소득층부터 우선 공급됩니다.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도 도입됩니다. 2022년까지 전국에 18,000가구 공급이 목표입니다. 민간이 새로 짓는 주택을 LH 등이 사들여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최장 6년까지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어있는 상가와 숙박시설도 주거용으로 새롭게 꾸며 공급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전국에 11만 4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질 좋은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규모의 중형 임대주택 6만 3천 가구가 내년부터 5년에 걸쳐 공급됩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만 맞으면 최대 3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형평성 있게 공급되도록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는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공임대의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는 방식으로 일반 임대시장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노동자 해외 파견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줄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외 송출에 연루된 북한과 러시아 기업 두 곳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 정권 교체기에도 대북 제재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된 곳은 북한의 철산 무역과 러시아 건설 회사인 몽란 LLC입니다. 두 회사 모두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두 기업과 거래에 관여한 이들은 앞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외국 금융기관 역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3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 기한은 지난해 12월 22일이지만 일부 국가가 송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 노동자를 여전히 사용하는 이들 나라는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1월에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평양 소재 고려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 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정권 교체기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의 고삐를 당겨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법무부가 어제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일정을 일단 취소했습니다. 추후에라도 대면 감찰을 진행할 가능성은 남겨놨는데요. 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면 감찰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당초 어제 오후 2시에 진행하려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전에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방문 조사 예정서를 직접 갖다 주거나 우편으로 보냈지만 대검 측이 돌려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대검 측의 비협조로 총장 감찰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추후 대면 조사를 다시 시도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대검이 법무부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검 내부에선 이번 감찰이 절차에 맞지 않다, 총장 망신주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규정대로 감찰 개시를 위한 객관적이고 상당한 근거와 함께 궁금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무부 측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이 계속 총장 감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감찰 불응으로 판단해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윤 총장의 언론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과 라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검 감찰부와 합동 감찰 중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현직 판사가 전 현직 판사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례적인 일인데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 탓에 인사불이익을 당하는 등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현재 변호사 신분인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강영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인사실과 기획조정실에서 일했던 현직 판사 3명까지 모두 8명이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송 판사는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부당한 인사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판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송 판사의 글들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인사실 보고를 받고 송 판사를 인사관행과 달리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발령냈다는 겁니다. 송 판사가 선동 기질이 다분하다거나 불이익이 안 될 사안에 대해서만 강한 어조로 비판한다는 등의 내용이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 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고 법관을 통제할 의도로 원칙에 반하는 인사발령이 행해졌다는 게 송 판사 얘기입니다. 인사불이익, 동향파악과 같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독립 침해로 큰 절망감과 두려움을 느꼈고 다른 판사들도 자기 검열을 하게 됐다고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론에는 사법농단 사건 형사 재판의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하루 사이에 확 추워졌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이상이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9도, 철원이 1도 등 어제보다 중부와 전라도 지방은 15도 이상이나 급격하게 내려갔는데요. 여기에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근했던 터라 더욱 춥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1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로 내려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내일 이후에는 기온이 잠시 오르는 듯 하다가 일요일인 모레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나면 다음 주에는 다시 또 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낮에 차차 맑아지겠지만 비구름이 남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낮 동안에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강원 산지와 경상도 동해안 지방은 초속 10에서 16m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가 10도, 대구가 11도 등 낮 기온도 어제보다 10도 이상이나 낮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오늘은 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겠지만 일요일인 모레는 새벽에 서해안이 시작으로 아침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됐다가 오후에는 비가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가 내리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늦가을의 끝자락에서 기온의 변화가 매우 심합니다.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